저는 올해로 105살이 되었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교수님, 행복한 결혼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잠시 눈을 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00년 넘게 살아오면서 목격한 진실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대답과는 전혀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편에게 가장 헌신적이었던 아내들이 노년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홀로 남겨지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직시하지 않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분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믿고 계실 것입니다. 내가 더 잘해주면 상대도 나를 더 소중히 여길 것이다. 내가 참고 양보하면 언젠가는 알아줄 것이다. 희생이 깊을수록 사랑도 깊어질 것이다.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0년의 세월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은 당신의 희생을 보며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그것을 당연함으로 받아들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입니다. 물이 매일 흘러오면 우리는 그 물을 더 이상 기적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저 수도꼭지를 틀 뿐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당신의 감정은 몇 번이나 참아야지 라는 말 뒤에 묻혀 있습니까? 당신이 싫다고 느꼈지만 끝내 말하지 못했던 순간들, 당신이 쉬고 싶었지만 일어나 밥상을 차렸던 새벽들, 당신이 속으로 울면서도 겉으로는 웃어 보였던 그 시간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당신 안 어딘가에 차곡차곡 쌓여 있습니다. 관계가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것처럼 보일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됐지? 그러나 저는 압니다. 그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말하지 못한 상처들이 수십 년에 걸쳐 쌓였고 단 하나의 작은 불씨가 그것에 닿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장 아픈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관계를 잃지 않으려고 자신을 지울수록 정작 관계 안에서 당신은 더 빠르게 사라집니다. 연결되려는 간절함이 오히려 당신을 투명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상대의 눈에 당신은 더 이상 한 사람의 인격체가 아니라 늘 그 자리에 있는 배경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지워가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신을 지키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스스로를 천천히 파괴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남편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께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70대 이후 많은 분들이 돌아봤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조금 더 잘해줄 걸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조금 더 지킬 걸입니다. 저는 105해를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부부의 시작과 끝을 지켜보았습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단순하지만 무겁습니다. 품이 있는 노년은 상대를 위해 자신을 버린 사람에게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붙든 사람에게서 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35살이던 해의 일입니다. 당시 저는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고 있었고 같은 학교에 재직하던 한 선배 교수 부부와 가깝게 지냈습니다. 선배의 아내, 그분을 여기서 정 여사라고 부르겠습니다. 정 여사는 제가 살면서 만난 사람 중 가장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남편의 도시락을 쌌고 손님이 오면 밤새 음식을 준비했으며 남편의 연구를 위해 자신의 교직 생활을 스스로 내려놓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칭찬했습니다. 저런 아내를 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때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선배는 학교에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강연 요청이 늘었으며 바깥 세계에서의 삶이 점점 더 풍성해졌습니다. 반면 정 여사의 삶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일정을 중심으로 하루가 구성되었고 남편의 기분에 따라 집안의 온도가 달라졌습니다. 정 여사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일이 점점 줄었고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에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교수님, 사모님으로만 불리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젊었던 저는 그것을 말로 표현할 언어가 없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선배가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며칠 후 저는 정 여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조용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그 사람 밥을 차렸는데 정작 나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제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수십 년을 헌신했던 사람이 그 헌신의 끝에서 마주한 것은 감사도 아니었고 충만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완전한 낮추기였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된 한 사람의 텅 빈 표정이었습니다. 그 장면은 지금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 후 저는 수십 년에 걸쳐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목격했습니다. 형태는 조금씩 달랐지만 본질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자신을 지우며 헌신했던 사람이 결국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채 노년을 맞이하는 이야기. 반면 저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부부도 보았습니다. 서로에게 친절하면서도 자신의 삶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상대를 사랑하되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들, 그들의 노년은 달랐습니다. 서로를 여전히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했고 함께 있는 시간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었으며 그 선택 안에 진짜 온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남편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나를 잃으면서까지 주는 사랑은 결국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두 망가뜨린다는 것을 정 여사가 더 차갑거나 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행복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분에게 필요했던 것은 이기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에게 필요했던 것은 단 하나, 자기 자신을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배울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100년의 삶 속에서 발견한 그 방법을
하나씩 이야기하겠습니다.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저는 평생 한 가지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소홀해지는가? 처음에는 이것이 도덕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덜 성숙한 사람의 문제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관찰하고 또 관찰하면서 저는 결국 이것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성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억울함 속에서 헛된 기대를 붙잡고 살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놀랍도록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뇌는 반복되는 것을 더 이상 특별한 것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처음 따뜻한 밥을 받았을 때는 감사함을 느낍니다. 두 번째도 느낍니다. 그러나 100번째가 되면 뇌는 그것을 원래 있어야 하는 것으로 분류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적응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매일 숨을 쉬면서도 숨 쉬는 것에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매일 주어지는 혼신은 언젠가 반드시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 됩니다. 이것은 나쁜 남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헌신이 당연해지는 순간 그 헌신은 더 이상 감사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멈추는 순간 불만의 이유가 됩니다. 아내가 몸이 아파 밥을 못 차리면 남편은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해합니다. 아내가 하루쯤 자신을 위해 외출하면 남편은 그것을 배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서운함으로 받아들입니다. 주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드러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관계의 실제 무게입니다. 저는 이것을 많은 부부에게서 보았습니다. 아내는 주고 또 줬는데 남편은 고마움보다 기대가 높아졌고 결국 아내가 조금이라도 자신을 챙기는 날이면 요즘 왜 이래?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내는 또다시 자신을 접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이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헌신에 한계가 없다면 상대의 감사에도 한계가 생긴다. 물은 부족할 때 비로소 소중해집니다. 존재는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귀해집니다. 이것은 계산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의 완전한 인격체로서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이 역설적으로 당신을 더 소중한 존재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저는 평생 독립적인 삶을 유지한 아내들이 노년의 어떤 모습인지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아내 곁에 더 머물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는 여전히 한 사람의 세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있어도 발견할 것이 남아있는 사람, 익숙하지만 여전히 존중해야 할 무게가 있는 사람. 그것이 수십 년이 지나도 관계를 살아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에 더 큰 가치를 부여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이 반복적으로 증명해온 사실입니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은 쉽게 잊혀집니다. 당신이 언제든 모든 것을 내어준다면 상대는 그것을 얻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아무 노력 없이 얻은 것은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도 결국
값없이 취급받습니다. 당신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한계 없이 퍼주는 사랑은 상대로 하여금 그 사랑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면 자신을 지키면서 건네는 사랑은 상대가 그것을 받기 위해 마음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는 비로소 쌍방향이 됩니다. 한 사람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서 있는 관계가 됩니다. 100년의 세월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이것입니다. 감사는 부족함에서 자라고 소중함은 경계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관계를 조용히 그러나 치명적으로 무너뜨리는 5가지 습관.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습관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을 하나씩 꺼내 살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불편한 거울을 하나 내밀려 합니다. 이 5가지 습관은 제가 만들어낸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100년이 넘는 삶 속에서 직접 목격한 실제 부부들의 이야기에서 길어 올린 것입니다. 읽으시면서 혹시 자신의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자책의 이유로 삼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보는 것, 그것이 이미 용기 있는 일입니다. 첫 번째 습관, 자신의 감정과 의견을 늘 참고 눌러두는 것. 이것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덕스러운 행동처럼 느껴집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웠고 표현하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온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 그리고 그 위 세대의 여성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았습니다. 여자는 참아야 한다. 집안의 평화는 여자가 지키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내면을 조용히 갉아 먹었는지를 압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억눌린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면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처럼 가라앉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돌멩이는 쌓이고 굳어지고 어느 순간에는 아무도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두꺼운 벽이 됩니다. 그 벽은 상대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오랫동안 무시한 사람은 결국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여성은 40년 동안 남편에게 한 번도 화를 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을 대단하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70대에 접어들었을 때 이유 없이 눈물이 난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슬프지 않은데 새벽마다 운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우울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 동안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더 이상 안으로 들어갈 곳이 없어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표현할 수 없는 관계는 아무리 오래 지속되어도 진정한 의미에서 살아있는 관계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말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의견은 들려질 자격이 있습니다.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조용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습관, 상대의 모든 요구에 거절없이 응하는 것. 저는 이 습관이
어쩌면 5가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절하지 않는 것은 헌신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경계가 없는 헌신은 헌신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그리고 복종이 습관이 된 관계에서는 존중이 아니라 의존과 무시가 자라납니다. 인간은 무한히 받을 수 있는 상대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가혹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곳에서 그 가치를 실감합니다. 쉽게 열리는 문은 조심히 닫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거운 문은 양손으로 천천히 닫습니다. 당신이 언제나 즉시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요구에 응한다면 상대는 점점 더 큰 요구를 당연하게 내놓게 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이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삶은 자신의 삶이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상대의 요구로 채워지고 자신의 필요는 언제나 그 뒤로 밀려나는 삶. 그 삶이 오래 지속되면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찾아옵니다. 나는 지금 내 삶을 살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삶을 대신 살아주고 있는 것인가? 그 질문이 찾아왔을 때 많은 분들은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린 후였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닙니다. 거절은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힘들어서 어렵겠어요. 그건 제가 원하지 않아요. 이 짧은 말들이 관계를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들이 있어야 관계 안에 두 사람이 모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요구만 있고 한 사람의 의사는 없는 관계는 관계가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 구조 안에서 한 사람은 언제나 소모됩니다. 저는 평생 이 두 번째 습관을 가진 분들에게서 비슷한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싫다는 말을 못하겠어요. 그 말을 하면 관계가 깨질 것 같아서요. 그러나 제가 목격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싫다는 말을 하지 못해서 관계가 깨진 경우가 그 말을 해서 관계가 깨진 경우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억누른 거절은 언젠가 반드시 다른 형태로 터져 나옵니다. 냉담함으로, 무기력함으로, 혹은 어느 날 갑작스러운 이탈로 첫 번째와 두 번째 습관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두 습관 모두 자신을 지워가며 관계를 유지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지운 자리에 관계가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운 자리에는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은 두 사람 모두를 서서히 잠식합니다. 당신이 감정을 말하고 때로는 거절하는 사람이 될 때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관계 안에 두 개의 온전한 목소리가 생기고 그 두 목소리가 만들어내는 대화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그것이 진짜 부부 사이에 흐르는 진짜 온기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 습관이 비교적 눈에 보이는 것들이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세 가지 습관은 더 조용합니다. 더 은밀하게 작동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지속되고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이 습관인지조차 모른 채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욱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습관, 칭찬과 인정을 끊임없이 먼저 건네는 것. 칭찬이 왜 문제가 되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칭찬은 좋은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칭찬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칭찬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균형 없는 일방적인 인정, 그것이 관계 안에서 만들어내는 구조적 왜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항상 먼저 칭찬하고, 항상 먼저 인정하고, 항상 먼저 당신은 대단해요 라고 말하는 관계를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칭찬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는 자아상을 갖게 됩니다. 반면 항상 칭찬을 건네는 쪽은 자신은 칭찬받을 필요가 없는 사람, 혹은 칭찬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자아상을 서서히 내면화하게 됩니다. 관계의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부부를 보았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작은 일을 해도 정말 대단해요. 역시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말했고, 남편은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훨씬 더 큰 일을 해냈을 때 남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그것이 서운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칭찬을 바라는 것이 이기적인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고 아내의 마음속에는 이름 붙이기 어려운 허기가 쌓여갔습니다. 인정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한 방향으로만 흐르는 인정은 관계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주는 사람의 자존감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당신도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도 오늘 정말 수고했어요 라는 말을 들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 말을 먼저 요구하는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 관계 안에서 하나의 온전한 존재임을 선언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 습관, 모든 희생을 혼자 감당하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이 습관은 어쩌면 가장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일 수 있습니다. 말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 그것이 강함이라고 배웠고 불평하지 않는 것이 덕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저 역시 그런 시대를 살았고 그런 가르침을 받은 세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분명히 말씀드려야 합니다. 말하지 않은 희생은 상대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희생은 인정받지 못합니다. 인정받지 못한 희생은 결국 상처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상대도 알겠지, 말하지 않아도 느끼겠지. 그러나 사람은 말해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이것은 무감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말하지 않은 것을 읽어내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 기적을 매일 기대하며 산다면 우리는 매일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말하지 않은 희생이 쌓이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조용히 쌓입니다. 드러나지 않게 쌓입니다. 그러나 그 무게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주 사소한 일 하나가 그 무게 전체를 건드리게 됩니다. 50년 치유에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 순간 상대는 영문을 모릅니다. 왜 이 작은 일에 이렇게 크게 반응하는 거지? 그러나 그것은 작은 일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해지지 못한 수십 년의 무게 때문입니다. 말하는 것이 관계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하는 것이 관계를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이번 일은 제게도 쉽지 않았어요. 당신이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어요. 이 짧은 말들이 수십 년의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침묵은 강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때로 관계를 지키는 가장 위험한 방식입니다. 5번째 습관. 자신의 행복보다 남편의 편안함을 항상 우선시하는 것. 이 5번째 습관은 앞에 4가지를 모두 품고 있는 습관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 모든 문제의 뿌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후순위로 미루는 삶.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상대가 원하는 것을 먼저 묻는 삶. 나의 필요보다 상대의 편안함을 먼저 챙기는 삶. 이것이 왜 문제인지를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나를 잃어버린 사람은 결국 상대에게도 줄 것이 없어집니다. 자신이 텅 빈 사람에게서 오는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메마릅니다. 처음에는 풍성하게 흘러나오던 것들이 자신을 돌보지 않아 고갈된 내면에서는 더 이상 샘솟지 않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요. 예전에는 뭔가를 원했는데 이제는 뭘 원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것은 냉담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자신을 돌보지 않은 사람이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내면의 고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아픈 역설이 등장합니다. 상대의 편안함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 정작 상대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경우를 저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은 더 이상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동반자가 아니라 단순히 편의를 제공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사랑은 점점 형식이 되고 온기는 점점 식어갑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 아닙니다.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상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입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상대에게 살아있는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충만해야 상대에게 줄 것이 생깁니다. 나를 돌보는 것은 나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한 일입니다. 이 5가지 습관을 살펴보시면서 어쩌면 마음이 무거워지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너무 오래 해왔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그 질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신호입니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방향은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아주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말하기 시작하는 것, 아주 작은 것 하나에 거절해 보는 것, 오늘 하루 자신이 좋아하는 것 하나를 먼저 챙기는 것, 그 작은 시작들이 쌓여 어느 날 완전히 다른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께 무엇이 잘못되어 가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아는 것만으로는 삶이 바뀌지 않습니다.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5가지 원칙은 거창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품이 있는 노년을 맞이한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삶의 방식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합니다.
첫 번째 원칙, 하루에 한 번 자신의 감정을 소리내어 확인하십시오. 이것은 명상이나 일기 쓰기처럼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어떤 기분인지, 오늘 나는 무엇이 불편했는지, 오늘 나는 무엇이 좋았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단 몇 분이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을 매일 빠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신의 감정을 눌러온 분들은 처음에 이 질문에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기분이었지? 하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감정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는 근육이 오랫동안 쓰이지 않아 굳어버린 것입니다. 근육은 쓸수록 살아납니다.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조금씩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것, 그것이 자기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알아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어야 관계 안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있어야 비로소 두 사람이 대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이 작은 질문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오늘 어떤 기분인가? 두 번째 원칙,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을 협상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신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죄책감과 함께 경험합니다. 혼자 산책을 나가거나 혼자 책을 읽거나 혼자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필수입니다. 자신만의 시간과 공간이 없는 사람은 자신만의 내면도 없어집니다. 내면이 없어진 사람은 줄 것도 없어집니다. 강이 마르면 바다로 흘러갈 물이 없듯이 자신을 채우지 않으면 상대에게 줄 것이 고갈됩니다. 자신을 위한 시간은 상대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에게 더 나은 자신을 데려오기 위한 준비입니다. 이것을 상대에게 설명하고 허락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협상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시간만큼은 나 자신을 위해 씁니다. 라고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선언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서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시간이 오히려 관계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는다는 것을 두 분 모두 알게 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 될 때 그 시간은 훨씬 더 깊어집니다. 세 번째 원칙, 자신의 이름으로 된 무언가를 가지십시오. 이것은 재산이나 직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관심사, 당신만의 배움, 당신만의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꽃을 기르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시를 쓰는 것이어도 좋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과 모이는 독서 모임이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남편을 위해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된 세계를 가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 사람은 자신이 돌아갈 내면의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관계 외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관계가 흔들릴 때 함께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그 사람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70이 넘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의 눈에는 공통적으로 어떤 빛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취미를 즐기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만의 세계를 가진 사람은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재합니다. 그 존재감이 관계 안에서도 상대에게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네 번째 원칙, 불편한 것은 그날 안에 말하십시오. 이것은 매우 실천적인 원칙입니다. 오늘 불편했던 것을 오늘 말하는 것, 크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지듯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조용하고 담담하게 말하면 됩니다. 오늘 그 말이 조금 마음에 걸렸어요. 오늘 그 상황이 제게는 불편했어요. 이 짧은 말이 수십 년의 상처를 막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큰 싸움이 아닙니다. 말해지지 못한 작은 감정들이 쌓이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쌓이기 때문에 쌓이는 동안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계에 달했을 때 그 무게는 관계 전체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날 작은 것을 말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가장 조용하고 강력한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두렵고 상대의 반응이 걱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두려운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신이 꾸준히 그날의 감정을 그날 말하는 사람이 될 때 상대도 서서히 그 방식에 익숙해집니다. 대화는 한 사람이 시작해야 두 사람의 것이 됩니다. 다섯 번째 원칙, 당신 자신에게 먼저 친절하십시오. 이 마지막 원칙이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에게는 친절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가혹합니다. 실수했을 때 상대에게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는 왜 그랬어? 참았어야지 라고 말합니다. 상대가 힘들다고 하면 곁에 앉아주면서 자신이 힘들 때는 이 정도로 힘들어하면 안 되지 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친절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낮게 봅니다. 자신의 가치를 낮게 보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을 낮게 대해도 그것이 당연하다고 느낍니다. 그렇게 관계 안에서 자신의 자리는 점점 좁아집니다. 반면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압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상대가 자신을 함부로 대할 때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킵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낸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말해 주십시오. 완벽하지 않아도 실수했어도 오늘도 살아낸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 주십시오. 그것이 출발점입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빈 컵으로는 상대의 잔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 5가지 원칙은 어느 하루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어긋나면서 그렇게 천천히 몸에 배어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면서 함께 한다는 것, 그 방향만 잃지 않는다면 오늘 하루가 조금 흔들렸다 해도 괜찮습니다. 삶은 하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삶은 방향 위에서 완성됩니다. 저는 이제 105살입니다. 이 나이가 되면 많은 것들이 단순해집니다. 복잡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오래 살았다는 것의 가장 큰 선물은 어쩌면 그것인지도 모릅니다. 본질만 남고 나머지는 저절로 사라지는 것, 관계에 대해서도 사랑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딱 한 문장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은 자신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신을 지키면서 함께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가을날 저는 강가를 걷다가 두 그루의 나무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나무는 수십 년을 함께 자란 것이 분명했습니다. 가지가 서로 닿아 있었고 뿌리도 어느 지점에서는 맞닿아 있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두 나무는 각자의 줄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나무가 다른 나무에 기대어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땅에 단단히 발을 딛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나무 사이로 빛이 들어오고 바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이 진정한 부부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뿌리가 맞닿아 있되 줄기는 각자의 것, 가지가 서로를 향해 뻗어 있되 어느 쪽도 상대의 뿌리를 대신하지 않는 것, 그 사이로 빛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그것이 수십 년을 함께 하면서도 두 사람 모두 살아있는 관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을 비판하려 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눌러오며 살아오셨다면 그것은 나쁜 선택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시절에 배운 방식이었고 그 방식이 사랑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마음을 압니다. 그 헌신의 무게를 압니다. 그리고 그 헌신이 얼마나 말없이 얼마나 조용히 이루어졌는지를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지켜온 그 관계 안에서 당신 자신도 지켜질 자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일이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아직 당신의 것입니다. 70이든 80이든 그 어떤 나이에서도 자신을 되찾는 것은 가능합니다. 오히려 이 나이에야 비로소 진짜 자신을 알아가는 분들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해 왔습니다. 젊었을 때는 행복이 크고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취, 인정, 사랑받음.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행복은 조용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햇볕이 드는 창가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오래된 산책길을 혼자 걷는 것, 오늘 하루가 그저 평온했다는 것을 느끼는 것, 이 작고 조용한 것들이 모여 삶을 이룬다는 것을 저는 100년이 지나서야 온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행복은 자신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좋아하는 것을 누려도 기쁘지 않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느끼는지 모르는 사람은 아름다운 순간 앞에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행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 그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 그릇을 지켜야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나는 이미 너무 오래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바꾸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나무는 어느 계절에 심어도 자랍니다.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지금입니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이든 그 시간 동안 자신을 지키며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마지막 한 해를 어떻게 사느냐가 그 삶 전체의 색깔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105해를 살았고 충분히 보았고 충분히 생각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말해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행복은 누군가의 편안함보다 덜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아내이기 이전에 하나의 온전한 인간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어떤 관계 안에서도 어떤 나이에서도 그 사실만큼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십시오.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사랑하면서 자신을 잃지 마십시오. 자신을 지키면서 함께하는 것, 그것이 제가 105해 동안 목격한 가장 오래가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이 맞이할 노년을 품위 있게 만들어줄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2번의 전쟁을 겪었고 굶주림도 알았으며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수많은 것들을 잃었지만 단 한 가지만은 끝까지 지키려 했습니다. 바로 맑은 정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마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지금껏 옳다고 믿어온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배웠을 것입니다. 저녁 8시에 눈을 감으면 몸이 충분히 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하루를 알차게 시작할 수 있다고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주변 어른들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믿음이 여러분의 뇌를 천천히 조용히 파괴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대학에서 물리학을 가르친 사람이었습니다. 80대에도 그는 누구보다 날카로웠고 학생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억했으며 강의실에서 분필을 쥐고 칠판 앞에 서면 30년 전과 다를 바 없이 빛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어제 한 말을 오늘 또 하고 손자의 이름을 잠깐 잊고 익숙한 길에서 멈추어 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나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의사들도 자연스러운 노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그는 몇 년 전부터 저녁 8시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것이 건강한 노년의 비결이라고 스스로 믿으면서 뇌는 단순히 쉬기 위해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잠은 내가 내일을 살아낼 힘을 조용히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 준비는 아무 때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정한 시간대에 특정한 깊이로 잠들었을 때만 뇌는 스스로를 청소하고 기억을 정리하고 손상된 세포를 복구합니다. 저녁 8시에 잠드는 사람의 뇌는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면 이미 기상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뇌가 가장 깊이 회복되어야 할 자정 전후의 시간이 통째로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마치 한겨울 밤에 해가 지자마자 불을 지폈다가 가장 추운 새벽녘에 불씨가 다 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온기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겁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105년을 살며 깨달은 것이 있다면 두려움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매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수천 번의 밤 동안 우리가 무심코 반복한 작은 습관들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 중 가장 위험한 것들은 언제나 가장 선한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6가지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90%의 노인들이 모르는 혹은 알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6가지 잠의 습관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의학 강의가 아닙니다. 105년을 살아온 한 노인이 너무 늦기 전에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잘 늙는 것도 실력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오늘 밤 여러분이 잠자리에 드는 방식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에 저녁 8시 혹은 9시면 어김없이 잠자리에 드는 어르신이 계십니까? 부모님일 수도 있고 오랜 이웃일 수도 있으며 어쩌면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 그게 건강 비결이야.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05년을 살며 수많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지켜본 뒤 저는 그 믿음 안에 얼마나 위험한 함정이 숨어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뇌는 밤새 똑같이 잠드는 것이 아닙니다. 잠에는 층이 있습니다. 얕은 잠이 있고 깊은 잠이 있으며 꿈을 꾸는 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층들은 밤의 특정한 시간대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뇌가 가장 깊이 회복되는 시간은 자정 전후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손상된 신경세포를 조용히 복구하며 흩어진 기억들을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뇌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낡아갑니다. 소리 없이 티 나지 않게. 그런데 저녁 8시에 잠드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잠든 지 6시간이 지나면, 즉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가 되면 뇌는 이미 기상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몸은 아직 침대에 누워있지만 뇌는 사실상 하루를 시작할 채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 말은 자정 전후에 가장 깊고 소중한 회복 구간이 통째로 잘려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이 가장 차갑게 식어야 하는 시간에 이미 뇌는 깨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한겨울밤 해가 지자마자 아궁이에 불을 지폈다가 가장 추운 새벽녘에 불씨가 다 꺼져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온기가 가장 절실한 순간에 불은 이미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환자들의 수명을 늘리는 일에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70대 중반에 은퇴한 그는 규칙적인 생활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면 바로 눕고 창문을 꼭 닫고 조용한 방에서 발시면 어김없이 잠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건강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나 80대 초반이 되면서 그의 기억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진료 기록을 잊고 가족 생일을 놓치고 어느 날은 수십 년을 살아온 동네 길 위에서 멈춰 서버렸습니다. 그는 나이 탓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밤들을 생각했습니다.
일찍 시작되어 너무 일찍 끝나버린 그 수천 번의 밤들을 중요한 것은 몇 시간을 자느냐가 아닙니다. 언제 자느냐입니다. 밤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잠들어 뇌가 자정의 회복 구간을 충분히 통과하게 하는 것, 그것이 단순히 일찍 눕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잠의 양보다 잠의 위치가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60년을 함께 살아온 배우자보다 매일 밤 여러분의 뇌를 돌보는 것은 바로 잠드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도 밤 10시 이후에 잠자리에 듭니다. 젊은 사람들은 웃습니다. 교수님, 나이 드시면 일찍 주무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때마다 조용히 대답합니다. 나는 오래 살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 정신으로 살고 싶은 것이라네. 잘 늙는다는 것은 몸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까지 내가 나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오늘 밤 여러분이 몇 시에 눈을 감느냐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전쟁 중에 산속 토굴에서 잠을 자본 적이 있습니다. 차가운 흙바닥, 얇은 담요 한 장, 그리고 바깥에서 스며드는 냉기, 그때는 그것이 고통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차가운 밤들이 오히려 제 뇌를 지켜준 것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현대의 노인들은 따뜻하고 편안한 침실을 갖추고 있습니다. 두툼한 이불, 난방이 잘 되는 방, 창문을 꼭 닫은 아늑한 공간. 그런데 바로 그 편안함이 뇌가 가장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문을 닫아버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깊은 잠에 들기 위해 반드시 한 가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체온이 내려가야 합니다. 잠이 들기 시작하면 우리 몸의 핵심 체온은 서서히 낮아집니다. 이 체온 저하가 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이 진짜 잠들 시간이다. 그 신호를 받아야만 뇌는 얕은 잠의 층을 지나 깊은 회복의 단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침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 과정이 방해받습니다. 몸은 체온을 낮추려 하지만 더운 공기가 그것을 막습니다. 결국 뇌는 밤새 얕은 잠의 층을 맴돌다 아침을 맞이합니다. 8시간을 잤어도 뇌는 제대로 쉬지 못한 것입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뇌는 사실 밤새 긴장 속에 있었던 셈입니다. 수면 과학자들이 권장하는 침실 온도는 섭씨 16도에서 19도 사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말을 들으면 놀라십니다. 그렇게 차가우면 잠을 어떻게 자요?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깊은 잠을 잘 때 가장 편안했던 기억은 어디서 왔습니까? 선선한 가을밤, 창문으로 서늘한 바람이 들어오던 그 밤이 아니었습니까?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지혜를 잊은 것입니다. 침실을 너무 덥게 만드는 것은 뇌에게 넌 오늘 밤 제대로 쉬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고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세 번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많은 어르신들이 저녁을 드신 후 바로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졸리면 그대로 일어나 잠자리에 드십니다. 저녁 식사와 취침 사이의 간격이 한두 시간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번째로 뇌의 자정 청소를 방해하는 습관입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과식을 하면 몸은 소화 작업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소화를 위해 체온이 올라가며 교감신경이 자극됩니다.
교감신경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몸을 긴장 상태로 유지하는 신경입니다. 싸울 준비를 하거나 도망칠 준비를 하거나 무언가에 집중할 때 활성화되는 신경입니다. 그 신경이 켜져 있는 동안 뇌는 진정한 회복의 잠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뇌에는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뇌 스스로가 자신을 청소하는 시스템입니다. 낮 동안 뇌는 열심히 일하면서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그 노폐물 중에는 알츠하이머와 관련된 독성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청소는 오직 깊은 잠 속에서만, 그것도 교감신경이 완전히 쉬고 있을 때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소화가 덜 된 음식이 위장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있다면 교감신경은 결코 완전히 쉬지 않습니다. 결국 뇌는 청소할 기회를 잃습니다. 노폐물은 조금씩 쌓입니다. 하루, 한 달, 1년, 10년, 그것이 어느 날 기억의 균열로 나타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뇌는 매일 밤 목욕을 해야 하는 방과 같습니다. 그런데 잠들기 직전에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는다는 것은 목욕을 하려는 방 안에 진흙을 먼저 들이붓는 것입니다. 청소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려 해도 도구가 막혀버리면 청소는 되지 않습니다. 저녁 식사는 잠자리에 들기 최소 3시간 전에 마치십시오. 그리고 그 식사는 가볍게 드십시오.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이지 몸에 짐을 싣는 시간이 아닙니다. 잠은 눈을 감는 순간이 아니라 마지막 식사를 마친 그 순간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람들이 죽어가는 방식을 지켜봐 왔습니다. 전쟁 중에는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았고 평화로운 시절에는 느린 죽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느린 죽음 중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몸은 살아있는데 정신이 먼저 떠나버리는 경우였습니다. 치매입니다. 저는 평생 동안 수십 명의 지인들이 그 길을 걷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번의 밤 동안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채 조용히 쌓여온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많은 분들이 가장 가볍게 여기는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코골이와 입으로 숨 쉬는 습관입니다. 주변에 코를 고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잠든 후 입이 벌어져 있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피곤하면 코를 곤다. 나이가 들면 다 그렇게 된다. 옆에서 듣기 불편하긴 하지만 본인은 괜찮다. 그러나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코골이는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밤마다 반복되는 산소 부족의 신호입니다. 코를 골거나 입으로 숨을 쉴 때 기도가 좁아지거나 일시적으로 막힙니다. 그 순간 혈액 속 산소 농도가 떨어집니다. 이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심한 경우에는 1시간 동안 수십 번씩 반복됩니다. 그때마다 뇌는 산소가 부족한 상태에 놓입니다. 뇌는 전신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입니다. 산소가 조금만 줄어들어도 뇌세포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하룻밤, 한 달, 1년, 10년 동안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뇌는 조금씩 손상됩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습니다. 해마는 우리가 경험한 것을 기억으로 저장하는 곳입니다. 어제 만난 사람의 얼굴, 오늘 들은 이야기, 삶의 소중한 순간들이 모두 이곳을 거쳐 저장됩니다. 그런데 해마가 산소 부족으로 조금씩 손상되면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을 잊기 시작합니다. 열쇠를 어디에 뒀는지, 방금 하려던 말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더 큰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가족의 이름, 살아온 날들의 기억, 결국에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이것이 치매가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라 수천 번의 밤 동안 반복된 산소 부족이 쌓이고 쌓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제 오랜 제자 중에 유난히 성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70대에도 매일 책을 읽고 일기를 쓰고 산책을 거르지 않았습니다. 스스로의 건강을 자랑스럽게 여겼고 저도 그를 볼 때마다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영감이 잠을 자면서 코골이가 너무 심해요. 숨이 잠깐씩 멈추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즉시 병원에 가볼 것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뭘.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는 일기를 쓰는 것을 멈췄습니다. 쓸 말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는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 숨을 쉬면 공기가 걸러지고 가스되어 폐와 뇌에 전달됩니다. 그러나 입으로 숨을 쉬면 그 과정이 생략됩니다. 건조하고 거친 공기가 직접 기도로 들어가고 산소 흡수 효율이 떨어지며 수면 중 기도가 더 쉽게 좁아집니다. 자신이 입으로 숨을 쉬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이 바싹 말라 있다면, 목이 칼칼하고 머리가 무겁다면 그것은 밤새 입으로 숨을 쉬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저는 이것을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코골이는 옆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밤마다 조금씩 숨이 막히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듣지 않으면 뇌는 결국 자신이 겪어온 수천 번의 밤을 기억하지 못하게 됩니다. 기억을 잃는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그리고 자기 자신을 조금씩 잃어가는 것입니다. 그 싸움은 지금 이 밤부터 어떻게 숨을 쉬며 잠드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새벽 3시에 눈이 떠진 적이 있으십니까? 아직 바깥은 어둡고 온 집 안이 조용한데 혼자만 깨어있는 그 시간, 처음에는 그냥 뒤척입니다. 조금 있으면 다시 잠들겠지 하고, 그런데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도 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찾아옵니다. 오늘 못 잔 것이 내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이러다 날이 새버리는 것 아닐까? 왜 나는 남들처럼 푹 자지 못할까? 그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동안 몸은 점점 더 긴장하고 잠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 경험이 낯설지 않으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5번째 습관입니다. 뇌는 놀라울 만큼 정직한 기관입니다.
뇌는 경험을 통해 배웁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면 뇌는 그 연결을 점점 더 강하게 굳힙니다. 이것을 조건화라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고 불안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이 반복되면 뇌는 서서히 이렇게 배우기 시작합니다. 침대는 잠드는 곳이 아니라 불안하고 긴장하는 곳이라고 처음에는 의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학습이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면 침대에 눕는 것 자체가 뇌에게 각성의 신호가 됩니다. 피곤한 몸으로 누웠는데 오히려 정신이 더 말똥말똥해지는 경험, 바로 그것입니다. 수면 전문가들은 이것을 수면 조건화 장애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저는 학문적인 이름보다 더 직관적인 표현을 씁니다. 침대가 배신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래 침대는 몸과 뇌에게 안전하고 평온한 장소여야 합니다. 그 안전함이 뇌를 이완시키고 이완이 깊은 잠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침대 위에서 불안과 각성을 반복하면 그 장소가 가진 의미가 바뀌어 버립니다. 뇌는 더 이상 침대를 안식처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곳은 잠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시작되는 장소가 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갈수록 깊어집니다. 저는 70대에 이 문제를 직접 겪은 한 여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온 가족의 중심이 되어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혼자 남은 그녀는 이른 저녁부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긴 밤이 무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벽 2시 30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고 다시 잠들기 위해 몇 시간을 뒤척였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그녀는 저녁만 되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했습니다. 밤이 오는 것 자체가 두려워졌다고 했습니다. 잠을 자야 하는 시간이 가장 불안한 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잠자리는 그녀에게 더 이상 쉬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 밤 싸워야 하는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저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한 가지 원칙을 말씀드립니다. 잠이 오지 않으면 침대에서 나오십시오. 15분에서 20분이 지나도 잠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일어나서 조용한 곳에 앉아 책을 읽거나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리고 졸음이 느껴질 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차갑고 어두운 새벽에 이불을 걷고 일어나는 것은 몸과 마음 모두에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침대 위에서 뒤척이며 불안을 반복하는 것은 당장은 편해 보여도 뇌에게는 매우 나쁜 학습을 시키는 것입니다. 불편하더라도 일어나는 것이 뇌가 침대를 다시 안식처로 기억하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침대는 오직 잠을 자는 곳이어야 합니다. 걱정하는 곳도 아니고 스마트폰을 보는 곳도 아니고 내일 일을 계획하는 곳도 아닙니다. 오직 잠, 그 경계를 지키는 것이 내게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저는 105년을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잠만큼은 언제나 경건하게 대했습니다. 잠은 게으름이 아닙니다. 잠은 내일의 나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두려움으로 채울 것인지 평온함으로 채울 것인지는 오늘 밤 침대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뇌는 여러분이 가르치는 대로 배웁니다. 오늘 밤부터 침대에게 다시 안식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시오. 저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엽니다. 날이 맑든 흐리든 몸이 가볍든 무겁든 상관없이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처음에 그것을 단순한 습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제가 매일 아침 뇌에게 건네는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오늘도 살아있다. 오늘도 시작한다. 그 신호 없이는 뇌는 어제와 오늘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구분하지 못하는 날들이 쌓이면 뇌의 리듬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뇌 안에는 시계가 있습니다. 치상 하부 안에 자리한 아주 작은 구조물인데 이것이 우리 몸의 모든 생체 리듬을 조율합니다. 언제 잠들고 언제 깨어나고 언제 체온이 오르고 언제 소화가 활발해지고 언제 면역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이 모든 것이 그 작은 시계 하나에 의해 조율됩니다. 그런데 이 시계는 자동으로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반드시 외부 신호를 받아 초기화되어야 합니다. 그 신호가 바로 아침 햇빛입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이 시신경을 통해 뇌의 생체 시계에 전달되면 시계는 비로소 오늘의 시간에 맞춰 리셋됩니다. 그리고 그 리셋이 이루어져야만 그날 밤에 잠이 제때 제기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찍 깨어난 노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새벽 3시, 4시에 눈이 떠집니다. 바깥은 아직 어둡습니다. 그들은 화장실을 다녀오거나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날이 밝아도 커튼을 치고 누워 있거나 방 안에서 TV를 켜거나 아침을 먹고 다시 소파에 앉아 졸기도 합니다. 햇빛을 직접 받는 일은 없습니다. 창문 유리를 통해 들어오는 빛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뇌의 생체 시계를 리셋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자연광이 필요합니다. 유리 한 장만 사이에 있어도 그 효과는 크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아침에 햇빛을 받지 못한 뇌는 오늘이 어제와 이어지는 하루인지 아니면 새로운 하루인지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 결과는 하루하루 조금씩 나타납니다. 낮에 자꾸 졸리고 밤에는 오히려 쉽게 잠들지 못합니다. 아침 일찍 깨지만 개운하지 않고 저녁이 되어도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지 않습니다. 수면과 각성의 리듬이 흐트러지고 흐트러진 리듬은 다음날 밤에 잠을 더 얕고 짧게 만들며 그 영향이 또 다음날로 이어집니다. 마치 한 번 어긋난 시계가 날마다 조금씩 더 틀어지듯이 뇌의 리듬은 아침 햇빛 없이 하루하루 조금씩 더 무너져 갑니다. 그리고 리듬이 무너진 뇌는 밤사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한 뇌는 기억력과 판단력과 감정 조절 능력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저는 90대에 접어들었을 때 아침 산책을 더욱 엄격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면 처마 밑에서라도 서 있었고 눈이 와도 현관 밖에 잠시 나가 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며 고집스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고집이 아니라 생존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뇌는 매일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햇빛입니다. 거창한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10분만 밖에 나가 햇빛을 받으십시오. 구름이 끼어도 괜찮습니다. 흐린 날의 자연 광도, 인공 조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 10분이 그날 밤 여러분의 뇌가 얼마나 깊이 잠들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우리는 흔히 잠을 밤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105년을 살며 깨달았습니다. 좋은 잠은 아침에 만들어집니다. 눈을 뜨고 처음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그날 밤 어떻게 잠드느냐를 결정합니다. 아침 햇빛은 뇌에게 가장 오래된 언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라, 움직여라, 오늘을 살아라.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뇌는 밤이 되면 비로소 조용히 쉬는 법을 압니다. 시계를 매일 아침 맞추지 않으면 시계는 결국 멈춥니다. 여러분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 창문을 여십시오. 그것이 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강력한 선물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6가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잠드는 시간, 침실의 온도, 저녁 식사의 습관, 코골이와 숨쉬는 방식, 새벽에 침대에서 뒤척이는 것, 그리고 아침 햇빛. 어떤 분들은 이것을 들으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너무 사소한 것들 아닌가? 이런 작은 것들이 정말 뇌를 바꿀 수 있을까? 저는 그 의심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대한 삶은 거창한 결심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밤, 아무도 칭찬하지 않는 새벽,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아주 작은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저는 105년을 살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저는 매우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늙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끝까지 맑은 정신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감사하다는 말을 건네고 자신이 살아온 삶의 의미를 알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일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몸은 살아있었지만 그들이 쌓아온 기억들이, 사랑했던 얼굴들이, 자신이 누구인지가 하나씩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그 2가지 마지막을 모두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어디서 왔는지를 오랜 시간 생각해 왔습니다. 차이는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돈도 아니었습니다. 차이는 작은 습관이었습니다. 매일 밤 어떻게 잠드는지,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먼저 하는지,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이는지, 그것이 쌓여 10년이 되고 20년이 되었을 때 2 사람의 뇌는 전혀 다른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모습은 지난 수십 년간의 밤들이 만든 결과입니다. 그리고 10년 후 여러분의 모습은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선택들이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완벽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5년을 살아온 저도 모든 것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지는 못했습니다. 몸이 아픈 날도 있었고 슬픔에 잠 못 드는 밤도 있었으며 규칙이 무너지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완벽한 수면이란 없습니다. 완벽한 노년도 없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있습니다.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은 밤을 만들어가는 방향, 뇌에게 조금 더 친절한 선택을 하는 방향, 그 방향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제가 말하는 실력입니다. 잘 늙는 것은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일 밤 쌓아가는 조용한 훈련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그 훈련은 언젠가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빛을 발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을 때, 손자의 이름을 부를 수 있을 때, 오늘이 어제와 이어지는 하루라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때,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는 그것을 잃어가는 사람 곁에서 지켜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단 한 가지만 바꿔보십시오. 침실 온도를 조금 낮추거나 저녁 식사를 1시간만 더 일찍 마치거나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창문을 열겠다고 마음 먹는 것 단 하나면 됩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하나, 내일 밤 하나 그렇게 쌓여가면 어느 날 뇌는 조용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제가 살아온 날들을 기억하고 있고 사랑했던 사람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으며 오늘 아침 창문으로 들어온 햇빛의 온기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한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음은 매일 밤 뇌를 돌보는 작은 선택들이 지켜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은 요란한 축제가 아닙니다. 삶은 조용히 이어지는 밤들의 연속입니다. 그 밤들을 잘 돌보십시오. 그것이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가장 품이 있는 방법입니다.